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세상에 암을 이겨내고 난 뒤 못 이길 것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든 4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참, 인생이라는 게 언제는 달고 언제는 쓰고 제멋대로라고 생각하며 살았지만 건강에 이상을 겪고 나니까 모든 것이 전부 순리대로 흘러가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힘들 때 곁에 있어준 내 사람들에게 고맙고 저를 멀리한 사람들에게는 참 화가 나더이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힘들 때 가족들은 곁을 지켜주었나요? 저는 예상치도 못한 뒤통수를 맞았거든요. 그 이야기를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엄마는 제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부터 하루빨리 시집을 가야 한다는 말을 정말 입에 달고 살았어요. 전화만 하면 그 이야기였고 밥을 먹다가도 슬쩍 그 얘기를 꺼냈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한숨부터 나왔어요. 나이가 고작 20대 중반인데 결혼이란요. 물론 엄마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는 알고 있었죠. 30이 넘으면 노처녀니 어쩌니 하는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오가던 시대였고 결혼을 안 한 여자는 뭔가 부족한 사람처럼 취급받던 때였으니까요. 그걸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제가 젊었을 때 해내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일도 해보고 싶었고 마음껏 실패도 해보고 싶었고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나로 살고 싶은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결혼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솔직히 한 번도 진지하게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나는 20살 되자마자 혼인신고하고 너 낳았어. 알지. 모르는 건 아니지만 엄마가 그랬다고 해서 나까지 그래야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게 말하면 엄마가 서운하지. 엄마는 너무 어린 나이에 저를 낳아서 아무것도 모른 채로 세상에 부딪혀가며 저를 키웠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인하게 자란 거라고 말했어요. 당연히 저는 그때마다 콧방귀를 뀌었죠. 제가 강인한 건 엄마가 일찍 결혼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잘 컸기 때문이라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환경이 사람을 만들기도 하지만 결국 선택은 본인이 하는 거잖아요. 만약 제가 막말로 날라리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놀기만 하고 공부도 안 하고 어른 말 다 무시하면서 살았다면 지금처럼 바르게 자랐다는 말을 들었을까 싶었어요. 하지만 엄마의 주장은 강했어요.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안정감을 찾았다고 했지요. 우리 아빠는 정말 힘을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젊을 때는 목수일을 했다고 했죠. 알고 보니 우리 외할아버지가 가구점을 운영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빠는 외할아버지 가게에서 이런저런 일을 도와주면서 자연스럽게 친해졌다고 했어요. 가구도 만들고 수리도 하고 부족한 일손을 채워주다 보니 자주 얼굴을 보게 됐던 거죠. 그러다가 고등학생이던 우리 엄마를 보고 한눈에 반해버렸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속으로 지금 기준으로 보면 거의 범죄 아니야? 싶었죠. 무려 9살이나 차이가 났으니까요. 당연히 외할아버지도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진 사건이 하나 있었대요. 당시 외할아버지가 운영하던 가구점에 큰 불이 나면서 정말 말 그대로 재산을 전부 잃게 된 거예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사라져 버렸고 가족들은 길바닥에 나앉게 생긴 상황이었다고 했죠. 바로 그때 우리 아빠가 등장했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고등학교 때 집안 사정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고 바로 일을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공부를 더 하고 싶지 않았겠냐고요. 그 마음이 없었을 리가 없죠. 하지만 그때는 선택지가 많지 않았다고 했어요. 집에 손 벌릴 형편도 아니었고 당장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아버지는 목수일을 배우기 시작했죠. 처음부터 쉬웠을 리는 없었어요. 어린 나이에 현장에 나가서 무거운 자재를 나르고 손에 물집이 잡혀도 참고 욕도 많이 먹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정말 끈질긴 사람이었다고 하더라고요. 힘들다고 도망가지도 않았고 대충 하지도 않았고 시키는 일 하나하나를 끝까지 해냈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나이가 많은 목수들 사이에서도 눈에 띄기 시작했대요. 어린 놈이 일은 참 야무지게 하더라. 그 꼬맹이 말이지. 감각도 있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던데. 나중에 꽤 굵직하게 일하겠더라.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고 일거리도 하나둘씩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렇게 이곳저곳 현장을 따라다니며 일을 배우고 기술을 익히고 정말 바닥부터 올라온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는 누가 일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옆에서 보고 훔쳐 배운 거라고 말했어요. 업계에서는 나름 이름이 있는 목수가 되었고 돈도 꽤 벌었다고 했어요. 그 시절 기준으로 보면 젊은 나이에 꽤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고 있었던 셈이죠. 그런데 바로 그 무렵 우리 외할아버지 가구점에 큰 불이 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하루아침에 재산을 몽땅 잃고 외가 식구들은 정말 막막한 상태가 됐다고 했죠. 그때 아버지는 주저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엄마와 결혼을 결심했고 그때부터 외가 식구들까지 책임지기 시작했지요. 네 아빠가 고생했지. 나랑 결혼하겠다고. 잼덩이 같은 처가 식구들 다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 아빠도 하고 싶어서 한 일 아니야? 당시 중학교를 막 졸업한 외삼촌이 있었는데 아버지는 그 외삼촌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공부를 시켰다고 했어요. 학비도 대주고 생활비도 챙기고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생활비도 꼬박꼬박 가져다 드렸고 가구점이 불타면서 발생한 손해까지도 배상을 해주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외가에서는 아버지가 은인이나 다름없었다고 했어요. 20살이 된 딸을 시집 보내면서 아깝다는 생각이 어떻게 안 들겠냐 싶지만 엄마도 그렇고 외조 부모님도 그렇고 전혀 아깝지 않았다고 했어요. 책임감 하나로 집안을 일으키고 남의 가족까지 품을 수 있는 사람은 흔하지 않잖아요. 엄마가 왜 본인이 결혼을 잘했다고 자랑을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저에게도 빨리 좋은 사람을 찾으라고 말을 하는지 이해는 갔죠. 아버지는 그렇게 온 가족에게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태어난 뒤에도 그 모습은 변하지 않았다고 했죠. 일이 있어서 지방 출장을 가도 꼭 공중 전화를 찾아서 집으로 전화를 걸었다고 했어요. 그 짧은 안부 전화가 엄마한테는 그렇게 든든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애들 말로 하면 네 아빠 완전 스윗가이지. 여전하잖아. 기념일마다 꽃도 사와 붕어빵을 사와도 품에 품고 와. 아주 스윗해. 네가 네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나면 나이는 신경 쓰지 말고 바로 결혼해도 돼. 엄마 말 알아들었지? 알았어. 결혼을 빨리 하라는 게 아니라 아빠 같은 사람을 놓치지 말라는 뜻이잖아. 하지만 세상에 우리 아버지 같은 사람이 둘은 없었어요. 그건 나이를 먹을수록 더 확실하게 느껴졌죠. 학창 시절에 애들 장난처럼 했던 연애야 뭐 지금 와서 생각하면 연애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었고요. 대학을 다니면서 또 회사를 다니면서 몇 번 연애를 해보긴 했지만 결과는 늘 비슷했어요. 하나같이 다 별로였죠. 아니, 이상했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 사람들은 하나같이 가족을 챙길 줄 알고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이 몸에 밴 사람들 같았거든요. 그런데 제 또래 남자들을 보면 그런 의지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책임이라는 단어 자체를 무겁게 여기는 사람도 별로 없었고 자기 일, 자기 감정이 늘 우선이었죠. 제가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같이 찌질했던 걸 수도 있고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저는 어느새 30을 넘기게 됐어요. 그때부터 우리 엄마의 잔소리는 노골적으로 바뀌기 시작했죠. 어릴 때 아이를 낳아야 체력도 받쳐주고 키우는 것도 덜 무서운 거야. 누구는 뭐 결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나? 남자가 있어야 하지. 물론 우리 엄마가 어릴 때 결혼해서 노는 재미라든가 자기 개발 같은 걸 제대로 누려보지 못했으니까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지 이해를 못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도 저는 제게 주어진 시간은 제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남들 속도에 맞춰서 끌려가듯이 살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좋은 회사를 다니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나쁜 회사도 아니었어요. 일은 힘들어도 적당히 익숙했고 월급이 많지는 않아도 매달 꼬박꼬박 나왔고요. 저는 이 회사가 제 평생 직장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 제 나름의 삶에 만족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였을 거예요.
아직 하늘에서 내려준 내 짝꿍을 못 만난 것뿐이겠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게요. 언젠가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막연하게 믿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35을 넘기면서부터 조금씩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변 친구들이 하나둘 결혼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주말마다 결혼식장을 다니면서 축의금을 내고 웨딩 사진 앞에서 웃고 있는 친구들을 보다 보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결혼이라는 것을 하지 않은 사람이 저 하나 덜렁 남은 것 같았거든요. 너도 이제 좋은 사람 좀 만나야 하는 거 아니야? 나도 빨리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런 건 아닌데 너 하나 남았잖아. 친구들이 농담처럼 던진 말에도 괜히 마음이 찔렸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도 모르게 조바심이라는 게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랴부랴 좋은 사람을 찾아보려고 선도 보러 다니고 소개팅도 꾸준히 나갔어요. 예전 같았으면 웃고 넘겼을 자리에서도 괜히 더 진지해졌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미 괜찮아 보이는 사람들은 다 누군가의 남편이거나 적어도 연인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자존감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을 무렵이었어요. 회사 부장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더니 말을 꺼냈죠. 요즘 주말마다 소개팅 나간다며? 내가 아는 사람 하나 있는데 한번 만나볼래? 부장님 지인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참나, 내 지인도 뭐 상사처럼 굴까봐. 그러지 말고 한 번만 만나봐. 그렇게 해서 남편을 만나게 됐어요. 처음 만났을 때. 특별히 번쩍이는 느낌은 없었지만 적어도 불편하지는 않았죠. 대화가 막히지는 않았고 연락도 성실했어요. 그렇게 1년 정도 연애를 했고 큰 사건 없이 무난하게 시간을 보냈죠. 그리고 저는 그렇게 결혼이라는 것을 하게 됐어요. 그때 저는 그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솔직히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37에 결혼을 한 게 남들 눈에는 적당한 시기에 결혼을 했다고 보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요즘엔 40 가까이 결혼하는 사람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우리 엄마 생각은 달랐죠. 언제 애를 키우고 언제 자리를 잡을 거냐면서 걱정을 한가득 쏟아냈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담담했어요. 늦었든 말았든 지금이라도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된 게 어디냐 싶었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감사함은 아주 잠깐이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남자들은 왜 결혼 전이랑 결혼 후가 그렇게 달라지는 걸까요? 정말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제 남편이 연애할 때부터 저에게 헌신적인 사람이었냐고 물으면 그건 또 아니었어요. 남편은 철저하게 실리를 따지는 사람이었고 본인이 손해보는 일에 대해서는 극혐에 가까울 정도로 싫어했죠. 데이트를 할 때도 그랬어요. 그렇다고 10원 한 장까지 더치페이를 하자고 들이대는 찌질이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분명한 건 본인이 저에게 해준 만큼은 꼭 돌려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저는 그런 선 긋는 태도가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고요? 결국 그 사람이 해준 것 이상으로 제가 뭔가를 해주지 않아도 된다는 뜻처럼 느껴졌거든요. 결혼이라는 게 현실이잖아요. 저는 막연한 희생이나 무조건적인 헌신 같은 건 애초에 기대하지 않았어요. 주변 친구들 결혼 생활을 보면서 더 그렇게 생각하게 됐죠.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시댁 말이라면 거역도 못하고 친정은 늘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남편은 받는 만큼만 주는 사람이니까 남편이 우리 친정에 백을 해주지 않는 이상 나도 시댁에 백을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남편이 우리 친정에 시시콜콜 안부 전화를 하고 자주 찾아가고 그런 타입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도 시댁에 똑같이 하면 된다고 여겼죠. 공평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나서도 저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명절 때 얼굴 보고 필요할 때 연락하고 딱 그 정도였죠. 괜히 나서서 전화하고 살갑게 굴 생각도 없었고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그렇게 똑같이 행동하자 남편이 슬슬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결혼 전에는 분명히 선이 있었고 서로 기대하지 않는 관계처럼 보였는데 결혼을 하자마자 그 선이 저한테만 너무 유해진 기분이었죠.
저는 여전히 똑같이 행동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게 갑자기 서운함이 되고 부족함이 되고 문제처럼 느껴지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내가 쭉 지켜봤는데 말이야. 당신은 왜 우리 부모님을 챙기지 않는 거야?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왜 시댁 식구들을 안 챙겨? 아니 좀 그렇잖아. 누구네 집 며느리는 말이야. 매일 전화해서 안부도 물어보고 주말마다 찾아가서 밥도 같이 먹는다고 하고 쇼핑도 하고 놀러 가자 뭐 하자 살갑게 군다던데. 그래서 나도 그렇게 똑같이 해야 한다는 거야? 며느리라면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 말로 시작된 남편의 이야기는 대화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타령이었어요. 한번 꺼내놓고 나면 끝이 없었죠. 어디서 들었는지 누구한테서 들었는지 모를 이야기들을 줄줄이 늘어놓기 시작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점점 말문이 막혔어요. 아니, 그럼 저는 뭐가 되는 건데 싶었죠. 남편 말의 요지는 이거였어요. 저는 친정만 챙길 줄 알지 시댁은 그렇게 챙기지 않느냐는 거였죠. 솔직히 말해서 저는 너무 황당했어요. 그래, 그러면 나도 물어보자. 당신은? 그럼 우리 부모님한테 얼마나 챙겼는데? 그걸 꼭 따져가면서 말을 해야 해? 나는 사위이기도 하고. 사위는 며느리랑 달라? 똑같은 거지. 여보, 나는 낯을 좀 많이 가리잖아. 장인어른 장모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당신이 대신 말 전해주는 게 훨씬 둘러 말하기도 편하고 한 거지. 남편은 우리 부모님과 통화할 일이 생기면 늘 제 뒤로 쏙 숨어버리는 사람이었죠. 늘 이런 식이었어요. 직접 전화하는 건 부담스럽다면서 제 입을 통해 말을 전하게 했죠. 저는 그게 남편 성격이니까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마다 불편한 것이 다른 법이니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 인식이 어떤지는 알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하는 게 편하지. 그걸 사위가 어떻게 하냐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우리 부모님만 해도 사위한테 전화가 오면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 하고 먼저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굳이 남편한테 그걸 강요할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우리 집에 그렇게 살갑게 굴지도 않으면서 저한테만 의무처럼 시댁에 살가워야 한다고 말하는 건 이해가 안 됐어요. 이 문제로 남편이랑 정말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조용히 말해보기도 했고 감정이 올라와서 언성이 높아진 적도 있었죠. 나는 똑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더 뭔가 나서서 해야 할 의무도 없고. 의무가 아니라 마음이 가야 한다는 거지. 당신은 며느리잖아. 나 진짜 어이가 없네. 왜 며느리들에게는 당연함이라는 게 적용되어야 하는 거야? 그 한마디에서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며느리라면 시댁에 당연히 그런 도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저는 그 당연이라는 말이 너무 싫었죠. 그런데 이 갈등이 정말로 심화된 건 아이를 낳고 난 다음이었어요. 나이가 있다 보니 병원에서도 계속 노산이라고 했고 임신 기간 내내 조심하라는 말을 들었죠. 의사는 일부러 남편을 보면서 눈치까지 줬어요. 출산 후에도 무리하면 안 된다고, 충분히 쉬어야 한다고요. 하지만 남편은 보통의 남자와는 달랐어요. 남들도 다 똑같이 애를 낳는 건데 당신만 왜 유난이야? 유난? 어떻게 당신의 아이를 가진 와이프한테 유난이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 물론 서운했죠. 아니, 서운하다는 말로는 부족했어요. 아이를 낳으면 그래도 부성애라는 게 생기니까 달라지겠지 하고 생각했지만 출산 후에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하루 종일 아이랑 단둘이 집에 있으면서 독박 육아나 다름없는 생활을 했거든요. 밥 먹는 시간도 제때 없었고 화장실 가는 것도 눈치 보면서 가야 했어요. 아이가 내내 저를 찾으면서 울어댔으니까요.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건 남편뿐이었는데 남편은 퇴근하고 돌아오면 피곤하다는 말을 남기고 작은 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밤새 수유하고 잠도 못 자고 울음 달래는 건 전부 제 몫이었어요. 아이가 새벽에 칭얼대면 저는 본능처럼 벌떡 일어났고 남편은 단 한 번도 깨지 않았죠.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단순히 힘든 시기가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구조라는 걸요.
저는 그저 지금은 엄마 역할이 더 중요한 시기니까 다른 가족들도 이렇게 사는 거겠지 하면서 스스로를 달랬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죠. 저는 이 결혼이 점점 불공평하다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서 말을 꺼내보면 시댁이고 남편이고 전부 한 목소리였죠. 그것들은 다 며느리가 해야 할 몫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왜 그 몫은 항상 저한테만 돌아오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일을 그만두고 아이한테만 집중하고 싶어. 복직한 지 얼마나 됐다고 전업으로 갈아타겠다고 그래? 그럼 우리 생활비 구멍 나는 건 어쩌고? 대출비는 어떻게 갚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말할 힘이 빠져버렸어요. 아, 이 사람한테서 나올 수 있는 반응은 이거구나 싶었죠. 그 자리에서 더 이야기해봤자 소용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포기했어요. 현실적으로 제가 돈을 벌지 않으면 아이 키우면서 노후 자금까지 모으는 건 무리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회사를 그만둘 수 없었죠. 그나마 그 시기에 현실적으로 도움을 준 사람은 시댁도 남편도 아닌 바로 우리 엄마였어요. 시어머니랑 우리 엄마는 나이 차이가 10살 정도 났는데 사실 우리 엄마가 결혼을 일찍 해서 전체적으로 젊은 편이긴 했죠. 엄마는 제가 회사에 나가 있는 동안 아이 육아를 거의 도맡아서 해주셨어요. 아이는 어린이집에서 보통 오후 3, 4시쯤 하원을 했는데 우리 친정 부모님은 아예 우리 신혼집 근처로 이사까지 오셨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하원시켜서 저희 부부가 퇴근하고 친정에 들러 아이를 데려갈 때까지 정말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셨어요. 엄마는 아이 밥을 챙기고 간식도 직접 만들어주고 낮잠 시간까지 꼼꼼하게 챙겼어요. 저는 퇴근하고 친정 문을 열 때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복잡해졌죠.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요. 엄마, 너무 힘든 거 아니야? 힘들면 언제든지 이야기해. 내 손주 보는데 뭐가 힘들어? 어린애 떼놓고 회사 가서 일하는 네가 더 힘들겠지. 그래, 우리는 이 나이에 손주 보는 재미에 푹 빠져서 다 괜찮다. 우리 아버지는 또 어땠냐면요. 원래 목수였잖아요. 아이 방에 들어갈 가구를 직접 짜주셨어요. 침대부터 책장, 수납장까지 하나하나 손으로 만드셨죠. 그 가구가 얼마나 튼튼하고 안전하게 만들어졌는지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가구를 본 우리 시댁 반응은 어땠는지 알아요? 어머, 역시 한평생 나무를 만져서 그런가 가구가 너무 잘 빠졌네. 그러니까 말이야, 이거 평생 쓸 수 있겠는데? 사돈한테 우리 침대도 하나 짜달라고 말 좀 전해주겠니? TV장도 새 걸로 바꾸고 싶은데. 저는 순간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어른들 인식에 며느리는 편하게 부려도 되는 존재라 쳐도 정말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고 해도 사돈인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걸 요구하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입이 대빨 튀어나온 상태에서 사납게 이야기를 했죠. 그거 다 하시려면 값이 장난 아닐 텐데요. 원목도 좋은 거 써야 하고요. 어머, 얘는 사돈끼리 무슨 돈을 받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이 확 식었어요. 사돈이면 다 공짜로 해줘야 하나요? 아버지의 기술과 노동은 그냥 호의로 소비해도 되는 거였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더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선을 그어버렸어요. 정말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또렷해졌지요. 그렇게 적당한 거리감을 두면서 살고 있던 어느 날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어요. 39에 낳은 아이가 하루가 다르게 무럭무럭 자라는 걸 보면서 시간이라는 게 이렇게 티도 안 나게 흘러가는구나 싶었거든요. 아이가 어제는 기어다니더니 오늘은 뛰어다니는 걸 보면서 제 몸이 여기저기 쑤시는 것도 그냥 세월의 흔적쯤으로 생각했어요. 여자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에 빠지잖아요. 저도 늘 그랬어요. 규칙적으로 대충 비슷한 시기에 찾아왔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주기가 들쑥날쑥한 거예요. 일주일도 안 됐는데 또 시작되고 2주일 만에 다시 하고 영몸이 이상하긴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멍청하게 저는 병원에 바로 가지 않았어요. 바쁘다는 핑계였죠. 회사 일에 아이 키우는데 정신이 없다는 이유로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 하나 제대로 안 하고 그냥 버텼어요.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 생각했거든요. 저 말고 이런 일을 겪는 여성들이 많기도 했고요. 꾸역꾸역 버티다가 결국 쓰러졌어요. 집에서였는지 회사였는지도 사실 기억이 또렷하지 않아요.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다리에 힘이 풀렸고 정신 차려보니 병원이더라고요. 그제서야 제대로 검사를 받게 됐고 그때 알게 된 거였어요. 환자분, 여기 초음파 보이시죠? 이게 다 근종입니다. 자궁의 근종이 꽤 큽니다. 이게 지금 제 뱃속에 들어있다고요? 네, 수술로 제거를 하셔야 해요. 수술 후에도 한동안은 쉬셔야 하고요. 절대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의사 말이 너무 담담해서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잘 와닿지도 않았어요. 근종이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였고 크기도 꽤 크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면서도 저는 멍했어요. 설마 내가 수술까지 해야 할 정도일 줄은 상상도 못 했거든요. 결국 수술을 했고 회사에는 병가를 냈어요. 3일 정도 쉬라고 했죠. 솔직히 말하면 3일로 회복이 될 몸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게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쉬는 동안에도 아이는 어린이집에 가야 하잖아요. 평소처럼 보냈죠. 그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었을까요? 남편이 갑자기 생지랄을 하는 거예요. 오랜만에 연차도 연달아 쓰고 집에서 쉬면서 아이랑 시간이나 보내지. 왜 어린이집에 보내? 내가 뭐 휴가 냈어? 나 수술했어. 병원에서도 쉬어야 한다고 했고. 그래, 집에서 쉬면서 애랑 같이 시간 보내면 좋잖아. 애가 집에 있는데 그게 어떻게 쉬는 거야? 그때는 정말 말문이 막혔어요. 쉬는 게 아니고 몸 회복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 같았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냥 넘겼어요. 자궁 근종만 제거했으니까 몸이 좀 회복하느라 피곤한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몇 달이 지나도 몸이 예전 같지가 않았어요. 처음에는 분명 괜찮아지는 것 같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자꾸 몸이 허한 느낌이 들었어요. 기운이 빠지고 이유 없이 복통도 생기고요. 저는 제가 수술 이후에 몸 상태가 예민해진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병원에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으러 오라고 권유를 했지만 저는 바쁘다는 이유로 가지 않았죠. 사실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무섭잖아요. 저는 미루고 미루다가 정말 미루다 못해 1년이나 지나서 다시 병원에 갔어요. 그때는 솔직히 별일 아닐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제 검사 결과를 보더니 말하더라고요. 큰 병원에 가보라고요.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는데 눈앞이 캄캄해진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큰 병원에 갔고 거기서 들은 말이 바로 그거였어요. 자궁암이라는 말이요. 정말 멀쩡한 줄 알았어요. 아직 젊다는 생각에 건강검진도 대충대충 하고 말았거든요. 설마 내가 암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죠. 의사 입에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을 했지만 저는 거의 듣지 못했어요. 암이라는 단어 하나만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죠. 아이 얼굴이 먼저 떠올랐고 그 다음에는 왜 이제야 병원에 왔을까라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세상에 남일인 줄 알았는데 저한테 일어난 일이 맞더라고요. 제가 암이라니 건강 하나만큼은 좋다고 생각했는데 그 일이 저에게 일어날 줄 꿈에도 몰랐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늘이 그렇게 맑아 보일 수가 없었어요.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흘러가고 있는데 저 혼자만 멈춰버린 느낌이었죠. 그때서야 알았어요. 이건 단순히 몸이 좀 고장난 게 아니라는 걸요. 제 인생을 뒤흔들 일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수술을 하겠다고 말을 했어요. 암이라는 말을 들은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하루라도 빨리 떼어내고 끝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글쎄요, 이것도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전이가 된 곳은 없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수술로 바로 제거가 가능한지도 봐야 합니다.
항암을 먼저 할지 수술을 먼저 할지는 저희가 판단해야 해요. 저 많이 심각한 건 아니죠? 아직은 사이즈가 괜찮아 보입니다. 수술하고 관리만 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사는 차분하게 설명했지만 제 귀에는 잘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결국 저는 항암을 먼저 하기로 했어요. 항암을 해서 종양 사이즈를 줄인 뒤에 수술을 해야 장기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다는 말 때문이었죠. 자궁을 적출해야 할 수도 있다고 해서 심란하고 무서웠었는데 항암을 통해 사이즈를 줄이게 되면 적출까지는 안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한마디에 매달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말 하나로 모든 걸 견디기로 마음먹은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지독한 항암 치료가 시작됐어요. 주변에서는 다들 저를 보면서 용기를 줬죠. 아직 젊다고, 요즘은 암도 별거 아니라고 응원을 해주었어요. 그런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40 중반이라는 제 나이가 젊다는 생각은 조금도 들지 않았어요. 항암은 상상 이상으로 힘들었거든요. 머리카락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빗질할 때 한 움큼씩 빠지더니 나중에는 그냥 손으로 쓸어내려도 떨어졌어요. 거울을 보는 게 점점 무서워졌죠. 얼굴은 누렇게 뜨고 눈은 퀭해지고 제 몰골이 하루가 다르게 피폐해지는 게 눈에 보였어요. 약이 워낙 독하다 보니 밥이 넘어갈 리가 없었어요. 먹으면 바로 울렁거렸고 나중에는 먹는 것 자체가 공포가 됐어요. 섭식장애까지 오면서 살이 얼마나 빠졌는지 몰라요. 바지 허리가 헐렁해질 때마다 마음도 같이 무너졌죠. 그럴 때마다 남편은 옆에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직도 그 말이 참 사무칩니다. 머리카락은 왜 이렇게 떨어져? 그냥 빡빡 밀어. 농담하는 거지? 이 봐라, 거실 청소기 돌린 지 얼마나 됐다고? 솔직히 집에 와서 당신 몰골을 보고 있으면 한숨부터 나와.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떤 상태였는지는 말로 다 못해요. 그래도 저는 버텼어요. 이를 악물고 항암을 견뎠고 결국 사이즈를 어느 정도 줄인 뒤에 수술을 하게 됐어요. 저는 속으로 계속 기도했어요. 여기까지 항암을 한 이유가 자궁을 적출해야 하는 그 최후의 단계를 피하기 위해서였으니까 제발 무사히 암만 제거를 할 수 있기를요. 그런데 결과는 참 잔인했어요. 수술 도중 항암으로 인한 장기 손상이 생각보다 심각해서 결국 자궁을 적출해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수술이 끝나고 회복실에서 느꼈던 고통은 정말 지옥 같았어요. 숨 쉬는 것조차 힘들었고 몸을 조금만 움직여도 눈앞이 캄캄해졌죠. 병실로 옮겨지는 도중에 저는 그대로 기절해버렸어요. 눈을 떴을 때 제 눈앞에 있던 건 눈물로 범벅이 된 엄마 얼굴이었어요. 아이고, 눈 떴어. 아프지? 괜찮니? 아니지, 괜찮지 않지. 예, 어떡하니, 어떡해. 눈 떠서 정말 다행이다. 나 살았어? 나 목말라. 물. 지금은 물도 마시면 안 된다더라. 일단 간호사 불러올게. 물 한 방울 삼킬 수 없어 물티슈로 마른 입을 적시며 아픔을 참아내야 했어요. 퇴원은 바로 할 수 없었어요. 항생제도 계속 맞아야 했고 자궁을 떼어냈으니 합병증이나 후유증도 지켜봐야 했죠. 게다가 저는 또 특이 케이스라면서 후유증이 꽤 심하게 나타났어요. 통증도 심했고 열도 자주 올랐어요. 그렇게 근 한 달을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왔어요. 그날도 엄마가 퇴원 수속을 밟으러 내려갔죠. 병실에 혼자 있는데 남편이 캐리어를 들고 나타났어요. 그게 다 무슨 짐이야? 내가 한 달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짐이 그렇게 늘었나? 아, 이거 내 짐이야. 카드 줄게. 카드? 웬 카드? 병원비는 이미 결제 다 했다며. 이걸로 장모님이랑 오늘 저녁 사 먹어. 밥을 사 먹으라고? 아니, 당신 그 짐을 들고 지금 어디 가는데? 오늘부터 휴가라고 했잖아. 일단 카드부터 받아봐. 카드를 손에 쥔 채로 저는 멍하니 남편을 봤어요. 머릿속에서 말이 바로 안 나왔죠.
저는 당연히 남편이 제 퇴원 날짜에 맞춰서 휴가를 쓴 줄 알았어요. 한 달 만에 퇴원을 하는데 몸도 아직 제대로 못 움직이고 힘들 테니까 집에 돌아가서 며칠은 간호를 해주려고 그런 거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남편 꼴이 좀 이상했어요. 아니, 많이 이상했어요. 누가 봐도 여행 가는 사람 차림이었거든요. 카라티 앞에는 선글라스를 끼워놨고 모자도 눌러 쓰고 있었고 신발도 깔끔하게 새 거 같았어요. 무엇보다 캐리어요. 병실 한가운데 떡하니 놓인 캐리어를 보는데 이게 아무리 봐도 간호하러 온 사람 모습은 아니더라고요. 아니, 어디를 가는지 말부터 해줘야지. 당신 지금 어디 가냐니까? 나 오늘 오후에 부모님 모시고 발리 가. 뭐라고? 발리? 아니, 시부모님 모시고 발리를 간다고?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도깨비 방망이로 대가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 딱 이런 건가 싶었죠. 솔직히 말해서 제정신인 사람이면 알잖아요. 암 수술을 하고 부작용 때문에 한 달 내내 퇴원도 못하고 병원에 누워있던 마누라가 이제 막 퇴원하는 날에 시댁 식구들이랑 발리로 여행을 간다고 말하는 게 상식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요.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얼마나 제정신이 아니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자식을 낳은 마누라가 한감 끝에 퇴원을 하는 날에 해외여행을 간다는 소리를 이렇게 태연하게 하고 앉아 있냐는 거죠. 제가 황당해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물었더니 그제야 남편 얼굴이 살짝 흔들리더라고요. 아마 본인도 좀 양심에 찔리긴 했던 것 같아요. 말을 얼버무리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나 우리 가족들끼리 개 들고 있었던 거 알고 있었잖아. 올해 그 돈 쓰기로 했었고 원래 오래전부터 준비했던 여행이야. 부모님이랑 약속도 다 돼 있었는데 하필 퇴원 날짜랑 겹쳐서. 언제부터 준비한 건데? 그거 올해 안 쓰면 내년에 써도 되는 거잖아. 준비는 좀 됐지. 당신이 암이라고 딱 진단받았을 때쯤?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속에서 뭔가가 뚝 끊어졌어요. 아니, 제가 암 진단을 받고 항암을 시작했으면 그 계획은 당연히 중단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사람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마누라가 머리 다 빠지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병원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데 그 와중에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가지 마. 지금 그럴 때 아니잖아. 나 암 수술했어. 무려 자궁까지 떼어냈다고. 오늘이 당장 출발인데 어떻게 안 가? 당장 출발이라면 그게 더 문제 아니야? 나 오늘 퇴원해서 한 달 만에 집에 가는 날이야.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중내산에 난리를 치고 집에 가는 날이라고. 알지, 아는데 이미 다 예약됐고 우리 부모님 들떠 있어. 벌써 공항으로 출발하셨댄다. 근데 어떻게 안 간다고 그래? 시부모님만 보내드리면 되잖아. 우리 엄마 아빠가 발리에 가서 뭘 할 수 있겠어? 말도 안 통하는데 내내 호텔에만 있으라 그래? 그 말이 어찌나 당당한지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남편이 인상까지 팍팍 쓰면서 마치 네가 퇴원하는 게 뭐가 대수냐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정말 제 입에서 욕이 튀어나올 것 같더라고요. 게다가 저를 상식 밖의 인간으로 취급하는데 제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사람처럼 보이더라니까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아주 또렷하게 느꼈어요. 아, 이 사람한테 나는 지금 환자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고 그냥 일정에 방해되는 존재구나. 한 달 동안 병실에서 혼자 버텨낸 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항암 맞고 토하던 날들, 수술대에 올라가기 전 손이 떨리던 순간들, 회복실에서 정신 잃었던 기억까지요. 그 모든 걸 지나서 겨우 살아서 나왔는데 돌아오는 날에 남편은 캐리어를 끌고 발리를 간다고 말하고 있으니 여보, 우리 서로 윈윈하자. 나는 부모님 모시고 발리 갔다 오고 당신은 내 카드로 장모님이랑 맛있는 저녁 사 먹고 소고기 한우로다가 대접하면 되잖아.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니? 솔직히 장모님 며칠 우리 집에 머물면서 당신 지켜주고 싶으실 거 아니야.
내가 있으면 장모님이 불편해서 어떻게 있겠어? 안 그래? 겸사겸사 서로 좋은 거 하자는 거지. 당신은 장모님이랑 집에서 편안하게 휴식도 취하고 나는 우리 부모님 모시고 여행 가서 생색도 좀 내고. 말을 참 그럴듯하게 하더라고요. 마치 저를 배려해서 정말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한 것처럼요. 듣고 있자니 순간 내가 지금 미친 사람 앞에 앉아 있는 건가 싶었어요. 이게 배려라면 배려의 기준이 도대체 어디까지 망가진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정말 황당해서 말이 안 나왔어요. 그 사이 남편은 이미 마음이 공항으로 가 있었죠. 아유, 이러다가 내가 늦겠네. 나 지금 공항으로 출발해야 하거든. 그럼 나는 집에 어떻게 가라고 짐도 많은데. 그럴 줄 알고 내가 택시 불러놨어. 내가 준 카드로 택시비도 결제해. 제가 입을 떡 벌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사이에 남편은 캐리어를 끌고 병실을 나가버렸어요. 문 닫히는 소리만 덩그러니 남았죠.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현실감이 전혀 없었거든요. 조금 있다가 엄마가 퇴원 수속을 밟고 병실로 올라왔어요. 제가 멍하니 있자 엄마는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시면서 남편을 찾았죠. 오서방은 하고 물어보는데 저도 정말 무슨 말로 둘러대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엄마, 오서방이 글쎄 시부모님 모시고 발리로 여행을 간대. 그래? 언제 간다던? 오늘 오후 비행기라는데? 뭐라고? 오늘? 그거 완전 미친놈 아니니? 아니 지 마누라가 죽다 살아났는데 오늘 사돈이랑 해외여행을 간다고? 당연하죠. 자기 딸이 암 수술을 하고 그것도 장기까지 적출하는 큰 수술을 받고 겨우겨우 퇴원하는 날인데 그 사위라는 인간이 해외여행을 간다는데 안 미친 놈 같겠어요? 이건 상식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성의 문제였죠. 그런데 이미 가버렸잖아요. 캐리어 끌고 나가버린 사람을 붙잡을 수도 없고 비행기를 취소시킬 수도 없었어요. 가지 말라고 말을 안 해본 것도 아니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말을 무시하고 발리로 떠난다는 사람에게 무슨 짓을 할 수 있겠어요. 낸 돈이 얼만데 지금 취소하면 수수료도 못 받는다고. 그 말을 보고 저는 진짜 정이 싹 털렸어요. 사람 마음보다 돈이 먼저라는 걸 그렇게 노골적으로 보여주는데 더 붙잡고 말할 기운도 없더라고요. 그냥 보내줬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포기했죠. 내가 정말 세상에 기가 막혀.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정말. 엄마, 화내지 마. 그렇게 감정 쏟는 것도 아까워. 엄마는 제 옆에서 계속 사위 욕을 했어요. 그러다가 억울하고 서운하고 화가 났는지 눈물까지 찔끔 흘리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 마음이 더 단단해졌어요. 남편이 보통 해외 출국할 때 공항에 3시간 전에는 가니까 시간 계산을 해보니 비행기가 저녁 6시쯤일 것 같더라고요. 저는 머릿속으로 조용히 시간을 재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엄마한테 말했죠. 엄마, 일단 집에 가서 정리만 좀 하고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자. 너는 이 상황에 무슨 밥이 넘어간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그래. 다 먹고 살자고 힘내서 일어난 건데 당연히 비싸고 맛있는 거 먹어야 하지 않겠어? 엄마는 이 상황에 무슨 소리냐는 듯 성질을 버럭냈어요. 그럴 만도 했죠. 그런데 저는 다 생각이 있었어요. 지금은 울고 화낼 시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집이 난장판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1달 가까이 사람이 제대로 살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런데 의외로 집이 깔끔하더라고요. 그래도 집은 치우고 살았나 보네. 읊조리듯이 제가 그렇게 말했더니 엄마가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알고 보니까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그 1달 동안 집이 깔끔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남편이 잘 치우고 살았던 게 아니라 우리 엄마가 매일같이 집에 들락날락하면서 다 해놓고 가신 거였어요.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우리 아이도 챙기고요.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 나이가 고작 5살이잖아요. 아직은 어른 손길이 많이 필요한 나이인데 남편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손을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아이 하원부터 저녁까지 전부 우리 엄마 몫이었던 거죠. 엄마는 아이를 어린이집에서 데려와서 밥 먹이고 씻기고 숙제 비슷한 것도 봐주고 잠들 때까지 옆에 있어 주셨대요. 그러고 나서도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집안 여기저기를 한 번 더 둘러보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쓰레기 버렸는지, 설거지는 돼 있는지, 빨래는 돌려야 할 게 없는지까지요. 오죽하면 관리비까지 대신 내주셨다니까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제 속에서 열이 확 치밀어 올랐어요. 화가 나서 손이 덜덜 떨릴 정도였죠. 왜 그런 걸 엄마가 다 해? 그럼 누가 하니? 네가 아파서 누워있는데 오서방은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러고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아서 고개를 돌렸어요. 화도 나고 억울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너무 처량하게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그날 저는 결심했죠.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말자고요. 저는 집에 대충 짐을 풀고 정리를 하고 나서는 엄마와 저희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엄마가 어디 가냐고 물었지만 그냥 택시를 잡아 타고는 서울에서 제일 높은 호텔 있잖아요. 거기로 갔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택시에서 내리자마자 프론트 앞에 서서는 방 하나 달라고 말을 했죠. 네, 고객님 예약은 하셨을까요? 아니요, 예약 안 했어요. 혹시 남는 방 없어요? 지금 일반 객실은 전부 방이 차서요. 그럼 제일 비싼 방도 없어요? 로얄 스위트룸이 하나 남아있긴 한데요. 1박에 2천만 원인데 괜찮으세요? 그럼요. 너무 좋죠. 제가 오늘 다시 태어난 날이라 기념하고 싶거든요. 그거 주세요. 그러고는 남편 카드 그대로 내밀었죠. 남편 카드 한도가 딱 3천만 원이라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한창 비행기 타고 있을 시간인데 결제 문자가 날아간들 지가 뭘 어쩌겠어요. 2천만 원짜리 방을 잡으니까 대우가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체크인부터가 달랐어요. 전용 비서인지 담당 직원인지 모르겠는데 사람 하나가 아예 붙어서 모든 걸 챙겨주더라고요. 저를 대하는 말투부터 달라지는데 이래서 돈 쓰는구나 싶었어요. 제일 놀랐던 건 베개였어요. 어떤 높이의 베개를 쓰냐고 물어보더니만 제가 낮은 베개 쓴다고 하니까 딱 맞는 높이의 베개를 몇 개나 가져다 주는 거예요. 100층에 있는 로얄 스위트인지 뭔지 방에 들어가니까 서울이 통째로 내려다 보였어요. 밤이 되니까 불빛이 장난 아니더라고요. 엄마도 그 풍경에 말문이 막히신 표정이었어요. 그냥 방만 쓰고 잘 거냐고요? 아니죠. 룸서비스도 제대로 시켰어요. 과일 주스 한 잔에 6만 8천 원이라길래 잠깐 눈을 의심했는데 뭐 어때요? 아빠도 부르자 싶었죠. 아버지까지 불러서 4명이서 룸서비스를 빵빵하게 시켜 먹었어요. 코스로 나오는데 하나하나가 다 호텔 느낌 나더라고요. 그렇게 먹고 나니까 계산서가 200만 원이 그냥 찍히대요. 그걸로 끝낼 생각은 없었죠. 호텔 안에 있는 백화점 문 닫을 시간 다 됐다는데 2천만 원짜리 숙소 손님이라 그런지 들어가서 쇼핑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명품 매장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아주 통 크게 엄마한테 700만 원짜리 가방도 하나 사드렸습니다. 어머머, 얘 미쳤니? 가방 하나에 무슨 700만 원? 나 이런 거 필요 없다. 내 돈 아니야. 오서방 돈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받아야겠지? 그날 저는 처음으로 느꼈어요. 돈을 이렇게 쓰니까 마음이 덜 아프다는 걸요. 그리고 더 분명하게 알게 됐어요. 지금까지 버텨온 제 인생 값이라는 걸요. 카드 한도가 초과되었다는 알림이 올 때까지 저는 정말 쉼 없이 긁었어요. 마지막 결제 승인 문자가 뜨는 걸 보고서야 아, 진짜 한도가 다 됐구나 싶더라고요. 이상하게도 그 순간에는 속이 시원했어요.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게 한 번에 터져 나온 느낌이랄까. 그날 밤에는 사우나에 가서 몸을 좀 풀었어요. 수술하고 항암까지 겪은 몸이라 그런지 뜨거운 물에 들어가 있으니까 긴장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그러고 호텔 방에 들어와서는 그대로 뻗었어요. 하루가 너무 고단해서였는지 휴대폰 충전하는 것도 까먹고 잠들었죠. 다음 날 아침에 체크아웃을 하고 아버지랑 양평 쪽으로 가서 밥을 먹고 카페에도 들렀어요.
엄마는 아이랑 놀아주고 있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도 마음이 묘했어요. 그렇게 오후가 돼서 집으로 돌아갔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저는 정말로 거실에 저승사자가 앉아 있는 줄 알았어요. 남편이 소파에 떡하니 앉아 있었거든요. 이 인간이 왜 여기 있어? 순간 머릿속이 멍해졌어요. 오서방, 발리인지 뭔지 여행 갔다더니. 야, 너 미쳤어? 카드 한도가 3천만 원인데 그걸 한도 끝까지 긁는다는 게 말이 돼? 당신이 쓰라고 준 카드 아니야? 우리 엄마랑 밥 먹으라고 했잖아. 내가 밥값으로 3천만 원을 다 쓰라고 그랬냐? 너는 명품 매장에서 밥도 먹어? 그건 우리 엄마한테 보너스 준 거고 호텔에서 서울 야경 싹 보면서 룸서비스 시켜 먹으니까 2천만 원은 거뜬히 넘던데? 도대체 제정신으로 그런 짓을 한 거야? 나는 당신이 내가 병원에 있는 동안 지극정성으로 간병 안 한 거 전부 애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근데 애도 우리 엄마가 챙겼고 집안일도 우리 엄마가 다 했고 심지어 공과금까지 우리 엄마가 대신 냈더라. 손 하나 까딱 안 한 시댁 식구들 데리고 해외여행은 가도 우리 엄마 모시고 내가 밥 사드리는 건 그렇게 안이 꼽나 봐. 누가 밥 사드린 게 문제래. 가격이 문제지. 가격이. 당신네 시댁에 돈 1,000만 원 쓰는 건 안 아깝고 몇 배로 노력한 우리 집에는 돈 못 쓰겠다는 거야? 다들 한 만큼 받아가는 거 아니야? 그거랑 그거는 다른 거지. 지금 내가 우리 부모님 모시고 발리 간다고 뿔나서 그런 거야? 고작 해외여행 때문에. 고작이라니. 내가 퇴원했는데 해외여행을 간 게 문제라고는 생각 안 해봤어? 당신 멀쩡해졌잖아. 내가 못 갈 이유가 뭐야? 멀쩡해서 퇴원한 거잖아. 그리고 당신 항암 치료한다고 일도 그만둬 놓고 지금 누구 돈으로 생활하는데 이렇게 막 써. 3천만 원? 나 진짜 미치겠다. 그 돈이면요 미국 한 달 여행을 가도 돈이 남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완전히 끊어졌어요. 화가 난다기보다는 너무 차갑게 식어버린 느낌이었죠. 이 와중에 돈 타령을 하는 저놈에게 제가 자비를 베풀어야 하고 계속 이 결혼 생활을 이어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결정을 내릴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 남아있던 모든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일을 그만둔 게 편해서도 아니고 도망치고 싶어서도 아니었잖아요. 자궁근종으로 하혈하면서도 야근했던 사람이 저였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도 끝까지 버텨보겠다고 출근했던 사람도 저였죠. 그러다 정말 몸이 더는 못 버티겠어서 퇴직을 했고 그나마 사장님이 사정을 다 이해해 주셔서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있었던 거였어요. 내가 일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둔 거 아니잖아. 항암 치료 받으면서도 집안일 안 한 적 있어? 애 안 돌본 적 있어? 뭘 또 일일이 따지고 그래? 내가 못한 자리 전부 우리 엄마가 채워줬잖아. 그런데 다른 날도 아니고 내가 자궁 적출하고 한 달을 끙끙 앓다가 퇴원하는 날 시댁 식구 모시고 발리인지 태국인지 여행 간 게 말이 돼? 가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가야 한다던 인간이 3천만 원 긁었다고 새벽 비행기 타고 돌아온 거잖아. 그 말에는 대답도 못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전국을 찌른 탓이었겠죠. 그 순간 우리 아버지가 조용히 앞으로 나오시더니 남편 뺨을 세게 후려치셨어요. 귀한 우리 딸을 너 같은 놈한테 시집 보낸 걸 내가 평생 후회한다. 지금 제 뺨 치신 거예요? 억울하다는 듯이 남편이 말을 하자 아버지는 한 대를 더 때리셨어요. 그제야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뺨만 부여잡고 서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그 모습이 너무 찌질해서 저는 오히려 마음이 더 차가워졌어요. 그래, 너 같은 놈한테 내 딸 더는 못 맡긴다. 손주랑 우리 딸 내가 데리고 간다. 아니 지금 뭐 이혼이라도 시키겠다는 소리세요? 그러려면 3천만 원 주고 가세요. 그래, 3천만 원이 문제냐? 그거 주마. 주고 내 딸 데려갈게. 대신 내가 여태 집안일하고 손주 돌본 값도 계산해야지. 엄마는 우리 아이가 2살 때부터 지금까지
어린이집 등하원 돌봄 시간 주 5일 기준으로 전부 계산해서 알려주겠다고 했어요. 그제야 남편은 손해라는 걸 깨달았는지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그날 저는 친정으로 왔어요. 며칠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말 푹 쉬었죠. 몸도 마음도요. 남편은 계속 연락해 왔어요. 집에 언제 올 거냐, 집안이 개판이다, 그만 화해하자, 아주 눈치도 없는 말들을 쏟아내길래 저는 딱 한 줄로 대답했죠. 이혼하자고요. 그제야 남편은 친정까지 찾아와서 빌기 시작했어요. 잘못했다고, 다 고치겠다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미 너무 많은 선을 넘어버렸거든요. 지금도 이혼을 두고 실랑이를 하고 있고 아버지와 함께 변호사를 알아보는 중이에요. 남편 놈, 제가 이혼하자고 한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았는지 시댁 식구들까지 동원해서는 잘못했다고 말을 하는데 참 웃기더라고요. 시부모님도 그제서야 자기네들이 실수했다고 아들이랑 여행을 갈 생각에 신이 나서 제 아픔을 몰랐다고 하는데 지금이라고 알까요? 저는 모를 거라 생각해요. 그저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더욱 이혼하고 싶은 마음만 강해지더라고요. 저는 소송을 해서라도 꼭 이혼할 거예요. 지금은 친정에서 아이와 함께 지내며 몸조리를 하고 있는 중인데 치료도 잘 마무리됐고 검진 결과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돈 걱정, 눈치, 죄책감 없이 숨 쉬는 게 이렇게 소중한 건지 처음 알았죠. 아이랑 손잡고 산책도 하고 엄마 아빠랑 밥 먹으면서 웃기도 해요. 저는 이제 누군가의 며느리나 아내로 버티는 사람이 아니라 제 인생을 다시 살아가는 사람이 됐어요. 이혼 소송 잘 마무리되면 다시 한번 찾아올게요. 제 이혼 끝까지 응원 부탁드립니다.